2001년 3월, 유럽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인간의 가장 어두운 욕망과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평범한 IT 기술자였던 한 남성이 온라인 포럼에서 금기를 넘어선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 사건의 전말을 객관적으로 추적합니다. 우리는 역사가 남긴 교훈을 통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들여다봅니다. 아르민 마이베스는 1961년생으로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컴퓨터 기술자로 일하며 외견상 정상적인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특이한 심리적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의 유년기 경험이 이후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는 외로움과 유기공포를 극단적인 방식으로 해소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인간 심리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혁명적 기술로 부상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은 현실에서 드러낼 수 없는 욕망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크웹과 언더그라운드 포럼들이 생겨나면서 금기시되던 주제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디지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법률과 윤리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이후 발생할 사건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2000년, 마이베스는 특정 온라인 포럼에 기이한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수백 명이 이 광고에 응답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통해 인간의 자기파괴적 충동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실제 만남 직전에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베른트 브란데스라는 43세 엔지니어는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고수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1년 3월 9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베른트 브란데스는 성공한 전문직 종사자였지만 심각한 우울증과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심리치료를 받았으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극단적인 형태의 존재 확인을 추구했다고 분석합니다. 브란데스는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긴 여행을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2001년 3월, 그는 기차를 타고 마이베스의 집이 있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이베스의 집은 18세기에 지어진 고풍스러운 저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합의에 따른 행위를 진행했습니다. 마이베스는 전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했는데 이는 나중에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브란데스가 여러 차례 자신의 동의를 확인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건은 수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의학적으로도 이례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브란데스는 의식을 잃었고 마이베스는 자신의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이후 10개월간 아무도 이 사건을 알지 못했습니다. 2001년 12월, 한 대학생이 우연히 같은 포럼에서 마이베스의 새로운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내용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IP 추적을 통해 게시자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2002년 12월 10일, 경찰은 마이베스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물적 증거들이었습니다. 마이베스는 체포 당시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은 즉시 국제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재판은 2003년 12월에 시작되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핵심 쟁점은 합의의 법적 의미였습니다. 검찰은 살인죄를 주장했고 변호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법정에서는 4시간 분량의 비디오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심리학자, 법학자, 윤리학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복잡한 논쟁을 펼쳤습니다. 판사들은 유례없는 사건에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지 고심했습니다.
이 재판은 법철학적으로도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첫 재판에서 마이베스는 고의살인이 아닌 피살자의 요청에 의한 살인으로 판결받아 8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즉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법조계는 합의가 범죄를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편 마이베스는 감옥에서 채식주의자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2005년 연방대법원은 첫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새로운 재판에서 검찰은 마이베스가 지속적으로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그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2006년 5월 법원은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독일 법률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판결문은 인간의 존엄성은 본인의 동의로도 포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생명윤리학의 교과서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 시대의 익명성과 위험성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각국 정부는 온라인 공간의 감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계는 극단적 자기파괴 충동에 대한 연구를 확대했습니다. 법학자들은 동의의 한계와 국가의 개입 범위에 대해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마이베스는 현재도 수감 중이며 가석방 신청은 번번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측면과 현대 기술의 만남이 초래할 수 있는 비극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로텐부르크 사건은 21세기 범죄학의 가장 복잡한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보호, 기술의 발전과 윤리의 균형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법과 도덕의 경계를 성찰하게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더욱 신중해져야 합니다. 기술은 중립적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의도는 다양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것이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